발표는 대략 한 25분 정도, 논평은 10분 안으로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그러면 대략 한 주제당 4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발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뒤이어서 우리 그 논평해 주실 이명욱 선생님 사실 산학원에 익숙하신 분이고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 법학 천태 관련해서 특히 천태학 관련해서 발굴의 연구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구자인데 오늘 또 논평을 해 주시려고 귀한 시간을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이명욱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명호입니다. 차차석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일반적인 불교학 연구자들과는 배경이 조금 좀 상이하고, 불교 교학 쪽에 치우친 연구보다는 응용 불교학 아니면 불교에 기반한 종교사회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 관련 학술대나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그런 경험이 점차적으로 쌓이곤 있지만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베이스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약간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차에 이런 소중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한편으로는 격려받고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책시질은 아니고 그런 격려의 느낌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제목에서 들어가듯이 플랫폼 노동이 요새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슈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구상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앱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관련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발병하고 나서 대면 생활이 좀 제한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긴 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자체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거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 때문에 희망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들이 이전에 재벌 기업처럼 독과점을 통해서 일반 소기업들을 착취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전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관계적 측면, 즉 연기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배달 노동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슈와 핵심이 서로의 안정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아파트 때문에 노인들, 특히 어린 아동들이
안전에 침해받기 때문에 이들의 지상 출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에 대항해서 배달 노동자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지하 주차장이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출입문 착오가 낮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그런 불구격계의 문제,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서로의 건강권이나 안전권을 위로 충돌하는 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연기의 관점에 입각한 인권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다면 디지털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또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건 우리가 역에 가면 승객이 기차에서 타고 내리기 편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3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듯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에 놓고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서로 상호간에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두 주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라든지 노동,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상업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찍이 인터넷 커뮤니티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걸 활용한 중고나라라든지 서로 간에 안 쓰는 물건들을 주고받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주 기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점차 발달되면서 IT 기술이 집약된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지털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떤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혁신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소카가 되게 유명한데요. 차를 소유하지 않고 경유하는 형태입니다. 차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간 단위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고나라처럼 당근마켓이라는 웹을 활용해서 자신이 사용하다가 더 이상 안 쓰는 중고부품을 이제 나누는 형태, 그것도 반경 2, 3km 안에 있는 동네 주민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에어비앤비처럼 주거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도 있죠. 또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인터넷 기업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오늘날 화석연료를 활용한 산업 문명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형태로 이루어지고 때문에 환경오염과 자원고열과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플랫폼의 현재적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고, 실제 뉴스나 그런 보도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실제 이상과 현실이 다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이나 기술적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4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물을 주문한 경험은 다 있었을 텐데요. 일단 소비자는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를 통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문한 주문이 음식적 단말기에 이제 뜨겠죠. 그러면 단말기에 뜨면
음식점은 이제 배달 노동자를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호출을 받은 배달 노동자는 그걸 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캐치를 해서 음식물을 수령하러 가죠. 그러면 음식물을 수령한 다음에 그걸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의 배달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처럼 음식물을 우리가 주문하고 원하는 걸 배달받는 것들은 이전과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다르고요. 예전에는 배달 노동자들이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그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일정한 노동시간이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요새 그 배달 노동자들은 건건이 자신이 배달한 건수만큼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이 특정한 음식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배달의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달 대행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하는 일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일터를 생각하자면 그들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일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일터에서 우리가 평상시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다른 배달 노동자를 만나다거나 그리고 지역 주민을 만난다거나 하는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그림 위에서 보면 언뜻 보기에는 음식점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는 자신이 주문을 한 소비자는 주문 앱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음식점은 그 주문 콜을 받는 자신의 디지털 단말기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노동자 역시 자신이 콜을 캐치해야 되는 그 단말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림 2처럼 상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 주체가 각각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분됐다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가 해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배달 노동자라고 상징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또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파편하고 종속성입니다. 파편화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노동자들은 그 잡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된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중심으로 일거리로 계약이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잡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작은 업무 단위로 파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이라는 일을 중심으로 배달 노동원으로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중심으로 배달 건수를 중심으로 이 디지털 노동계에서 파편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이들을 계약 맺기 때문에 이들은 디지털 달마기를 항상 쳐다보면서 건수를 자신이 캐치하기 위해서 항상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나 여기 왔던 제가 교수님들도 길거리에서 아마 즐겨봤을 텐데, 배달 노동자들이나 택배 노동자들이 그 길거리에서 오토바이에 앉아서 그 핸드폰 달마기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순간은 일거리를 캐치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거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단말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될 만큼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배달 노동자들은 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과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거리를 하는 방식과 루트, 그런 것들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서로가 관계 맺어져 있다고 서로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5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정리해 놨는데요. 그 관계가 사라지면서 업체, 노동자, 소비자 사이에 존재했던 기존의 사회적 규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규범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규범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이유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배달 노동자들은 자신이 빨리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인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서구의 인권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7페이지부터 제가 서구의 개체지향적 인권 비판이라고 정리해놨는데, 서구의 인권 개념은 개체주의적이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인권 개념은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권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인권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연기를 기반으로 인권 개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한 중간 단계로 연기에 기반한 사회이론적 재구성이라고 57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연기라는 개념이 불교학 쪽에서 굉장히 논쟁종이고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걸 저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5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림사를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1이 있을 때 사건 1에는 공간 A와 시간 A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사건 2로 변화되면 당연히 공간과 시간이 모두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 1과 사건 2가 맺고 있는 관계도 모두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를 발생의 차원과 존재의 차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에 기반해서 존재의 차원에서 우리가 즉 관계론의 차원에서 인권을 생각하면 그건 관계 연관적 인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발생의 우리 즉 시간적 차원에서 우리가 인권을 생각한다면 인권은 61페이지에 정리해놨는데 구성적 인권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연관적 인권은 인권이 관계 연관적이라는 의미고, 인권이 총체적으로 타자 배려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연계에 의하면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를 벗어난 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에 맺고 있는 타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권을 실현시켜야 대한 책임이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연관적 인권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파트 입주민과 배달 노동자 간의 인권 충돌 상황에 적용해 보면, 현재 디지털 플랫폼 구조에서는 두 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달 노동자는 아파트 커뮤니티의 외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배달 중에 우연히 마주치는 사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특히 배달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이 제시한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콜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입주민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방해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디지털 구조가 은폐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복원한다면, 서로가 인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연관적 인권을 인식하는 순간 서로를 인식하면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성적 인권은 연계 논리에 따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인권의 보장, 내용과 범위, 그리고 주체도 구성되어지는 것, 즉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권은 보편적 원리이자 목표로서의 인권과 현실태로 존재하는 인권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실태로 존재하는 인권이 구성되는 인권이라는 것인데요.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인권도 구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권을 구성되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자각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통의 자각은 자신의 고통도 자각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고통, 상대방의 고통이 또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 관계가 형성되고 타인의 고통이 곧 인권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드러내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지울 스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책 62페이지에 제가 인용해 놨는데요. 자연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게 들리는 순간 자연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주체로 나 자신에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권이라는 새로운 인권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인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성이 되는 거, 그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앞서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과 배달 노동자들에게 구성해보면, 지금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배달 노동자들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고통을 자각하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서로의 인권이 현실로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63페이지에 간략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부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 충돌을 해소하고 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인권 개념, 즉 관계 연관적 및 구성적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 수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위가 현안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권 현장의 당사자들과 협력과 소통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수자 관련 인권활동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관료화된 인권이라는 비판 속에는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변화된 인권 현장과 이를 설명한 새로운 인권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 새로운 불교적 인권 개념의 발굴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그러한 노력이 없다라는 비판이고요. 둘째,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공론화 모델을 활용한 공동체 형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론화는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과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은폐된 관계를 복원하고 노동과 삶의 장소 기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 사회에서 종교계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보편 책임, 즉 상호 운영성과 포용성을 함양하는 시민교육도 그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교학계와 교계 언론의 관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도 부재합니다.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한 새로운 이슈 발생 그 자체가 연기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하는 게 돌아가신 이남 큰스님이 늘 저희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윤리, 불교 윤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젊은 학자들이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특히 의료 기술이나 의료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기존의 윤리를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윤리의식도 발전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본 같은 데는 1년에 한 500억 정도 돈을 종교계에서 말하는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윤리 개발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특히 종교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명공학 발달하면서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 우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소기업들은 이제 짐을 싸야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저도 비일비재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시사성 있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 또 철학을 연구하시고 또 불교에 아주 죄가 깊으신 이병옥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그 논평을 맡은 이병욱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불교학의 한 트렌드는 우리가 한국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은 이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 발표문은 최근 발생한 사건, 곧 배달과 택배 노동자와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을 불교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플랫폼,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요즘 외래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같이 불교 전공자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사용자가 관계를 형성해서 상업적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 이렇게 사전적 설명입니다. 형성되었고 이것에 근거해서 플랫폼 노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배달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화평화, 중속성, 관계, 단절성으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플랫폼을 기반한 노동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아이와 노인의 안전, 그 안전권을 이유로 해서 배달 오토바이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배달과 택배 노동자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배달과 택배 노동자는 지하 주차장의 이용은
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인권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 이 발표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생겨난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국 사회는 소비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노동자 입장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럴 경우는 좀 더 소비자가 좀 불편을 감수하고 이런 뭐 특배 노동자나 이런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고의 인권 개념은 4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객체성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체성은 객체성과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셋째, 소유성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프라이버시권, 사생활권과 재산권입니다. 넷째, 배타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고의 인권 개념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고의 인권 개념에 대비되는 불교의 인권 개념을 발표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회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불교계에서는 불교의 인권 개념이 있고 불교의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저희가 강력히 주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인권 개념은 영계에서 노출되는데 영계에는 상호작용의 측면이 있고 발생의 측면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관계 연관적 인권을 끌어내고 발생의 측면에서 구성적 인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관계 연관적 인권은 인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의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구성적 인권은 인권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과 식물, 자연물에도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연관적 인권의 관점에서 배달과 택배 노동자와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을 바라보면 배달과 택배 노동자와 아파트 입주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서로 간에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어서 사실 내가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할 건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농평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제 진심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1번이요.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불교에서는 무하고 자아의 소멸을 말하기 때문에 자아의 인정을 존재로 하는 인권 의식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 인권을 말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인권을 제1세대 인권은 자유고요. 제2세대 인권은 평등이고 제3세대 인권은 연대와 인류애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인권 개념이 인권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인권 개념의 확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행연구에서 불교 인권의 특징으로서 자아의 일체성, 무아의 자리 이타적 소유, 그 다음에 배려성과 욕망 절제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현재 이 발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교 인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보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논문 내용에 관한 내용은 이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성적 인권은 인권의 범위를 인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넓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구성적 인권을 발표문에서 예시한 배달과 택배 노동자와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에 적용하면 또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옥 교수님 논평 잘 들었습니다. 대략 뭐 4가지 정도인데 일괄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명옥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 번째 질문은 제가 선생님께 드렸던 그 질문과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 62페이지 보면은 좀 대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답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 서양 학자들 중에 노화 개념이 여기 말한 것처럼 자아의 소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노화가 핵심 개념이긴 하지만 노화 이전에 고온의 결합체로서 자아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자아 개념에 인권의 어떤 적용 대상이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대, 2020년대 각각의 시기마다 분명히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고 그 활동의 과정에서 특정한 시공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순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자아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아 개념과 여러 인권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비판하는 건 적당하지 않는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교 시기때부터 어떤 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불교 내부의 인권에 대한 맹아적 존재로서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현대의 사회 인권 개념이 발생한 17세기나 18세기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현실인데 중요한 건 지금 대전환을 맡고 있는 시기, 다시 말해서 생태 위기의 시기, 기후 위기의 시기, 그리고 제4차 산업위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불완전 노동으로 인해서 사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런 전환기에는 기존의 17,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인권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런 시기에 불교가 새로운,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3세대 인권이라고 말을 여러 가지 인권학자들이 개념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철학적 기반에서는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어떤 연기론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지금은 제대로 엄밀하게 일원화시키지 못했다면 충분히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시기에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옥선 선생님은 지금은 좀 찾아뵙지 못하는 분이시긴 한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논문을 구상하고 불교 인권을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긴 한데 이 논문이 쓰여진 게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의 새로운 인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기존 서양 인권에 대한 대응관념으로 불교의 인권을 정립했다는 일대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옥선 선생님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더 심화된 형태의 인권 개념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